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초유의 당대표 당원권 정지 사태로 이른바 이준석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현재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려오면 바로 전해드리고 또 자맹 중인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 포함해서 국회 상황, 오늘은 정치부 조성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 추리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지원 유세 도중 사망한 아베 전 총리를 향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하던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발판도 마련됐는데요. 개헌의 가속도가 붙을지,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의원총회가 한창인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사태로 의총을 열고 있고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대표 공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금 의원총회가 한창 진행 중이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이준석 대표 공백으로 빚어진 지도부 체제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초선, 재선 중진 의원들이 각각 모여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전당대회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이 환골탈퇴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직무대행은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또 이 대표가 어디 있든 혁신의 길을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두 번의 선거는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말에 이어 현재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재가 소식을 들은 민주당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들은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주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에 연루된 인사로 국회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원구성 지연을 핑계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국정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로 오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냈는데요.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우리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파동을 겪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이 규탄 성명서를 내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한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또 잘못하고 있다는 답은 57%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연령대로 한번 볼까요? 20대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70대 이상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이 34.5%로 40% 선이 붕괴되면서 30%대로 하락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KSOI 홈페이지,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하던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오늘 언론 공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서면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이 자필로 남쪽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가 이들의 뜻에 반해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통상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인적 사항과 함께 귀순 또는 송환 희망 여부를 자필로 작성하게 됩니다. 통일부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주민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합동정보조사 참여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북송 사건 이듬해인 재작년부터 국가정보원, 군 등과 더불어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과 달리 당시 어민의 호송을 경찰특공대가 담당한 이유도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관계기관이 선원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호송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찰특공대원 8명을 투입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현재 통일부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선원 북송 문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내용을 2019년 11월 국회에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시 합동조사와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탈북 어민의 살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정부가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홍주혜입니다. 네, 연일 이 물가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물가 상승세 여파로 대표적인 서민 음식, 자장면 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주 재료인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는 건데 중국 음식점들의 고민도 크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임성재 기자. 네, 서울 성산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장면에 들어가는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이곳은 음식점 재료 창고입니다. 그럼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한 포대 20kg인데 작년 15,000원 하던 게 25,000원으로 이 만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옆에 있는 식용유의 사정도 비슷한데요. 이 식용유 역시 한 통 18리터인데 작년에는 35,000원이었지만 65,000원으로 거의 3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밀가루나 식용유뿐 아니라 각종 채소나 돼지고기, 심지어는 단무지까지 안 오른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 사장님은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게 문을 닫는 것까지 고민했다는 사장님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 7월 달 장마철 들어와서 약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30% 이상 떨어져 가지고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됐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용유, 밀가루 등 식자재 인상폭이 예상치를 뛰어넘다 보니 이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외식 품목으로 이 자장면이 꼽혔는데요. 올해 초와 비교해 무려 8.5% 올랐습니다. 요리 특성상 이 양념을 기름에 볶아서 만드는데 이 주재료인 밀가루뿐 아니라 이 식용유 가격까지 큰 폭으로 오른 탓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대책으로 식용유 밀가루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무관세 적용 품목이 시중에 풀리는데 이 가격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물론 이 전기, 가스 요금도 오르면서 고정 비용이 커지는 것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받는 압박은 손님들에게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외식과 배달을 포함해 음식을 사 먹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는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식도 시켜 먹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뭔가 가끔 시켜 먹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각종 식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값까지 오르면서 이 자영업자도 손님도 고민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산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7% 늘었지만 수입은 더 많이 늘면서 무역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반면에 수입액은 213억 달러로 14.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55억 2,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1월과 4월, 5월, 6월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은 내려가고 분양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탑성역 근처 아파트 분양 현장. 비교적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교통도 좋은 편이어서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가 8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양가가 지금 6억 5천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기대되고 그래서 청약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데다 분양가가 일부 인상될 예정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한 청약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 당장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기보다는 신규 청약이나 경공매를 공략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한 공공분양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또 단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세종시 한 공공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3,500대 1이 넘었고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18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GTX 등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공공택지 내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만큼 자금 계획을 적절하게 짜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또 자금 계획은 충분한지 따져보고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 2, 3년 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청약 시장은 올해 상반기 작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열기가 한풀 꺾여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자는 도심 내 민간 알짜 정비 사업지를 노리는 등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점점 커지고 인기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도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는 현장을 골라 오늘부터 골조 공사 중단에 나섰습니다. 모두 15곳이 셧다운됐는데 대형 건설사 현장도 여러 곳 포함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반포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있는 곳이 3,0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하던데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겁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레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이고요.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이곳에 1, 2, 309 공사장 가운데 309 골조 공사만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번 셧다운 대상에는 삼성물산뿐 아니라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같은 대형 규모 건설사도 포함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가 급등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공사 중단 현장 60곳 가운데 45곳은 막판에 빠졌고 이번에 15곳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학노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대표는 시공사 대부분이 증액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공사 중단 철회를 강요했다면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현장이 멈추면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공사가 맡은 현장이라도 공사비 규모 등에 따라서 인상폭을 개별 협상해야 하는 만큼 셧다운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16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노조가 오늘 새벽 4시 반 첫 차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진여객은 3,000번과 7,770번 등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서울 강남역과 사당역을 오가는 광역버스와 M버스 등 16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 인상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최종 결렬됐고 이에 노조는 어제 전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확산 추이가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해 오는 수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2부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확진자 추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2,693명으로 지난 월요일 확진자 수의 2배가 넘는데요. 일주일 사이 감염자가 2배 넘게 늘어나는 이 더블링 형상은 벌써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더블링이 계속되면 다음 달엔 하루 20-3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4명 늘어난 71명, 숨진 사람은 18명 늘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저녁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수요일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고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요일인 17일까지 다시 결정해야 하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인데 현 상황에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이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중재 처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국민의힘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별 의원 모임 또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앞으로 당의 지도체제, 이른바 포스트 이준석 체제 방향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기간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 직접 불러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성호 기자, 우리 기사 제목에는 이준석 없는 6개월 갑론을박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7일에 윤리위가 열렸고 결정은 이제 8일 새벽에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충분히 아시는 상황일 텐데 지난 8일 새벽에 결정이 됐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당대표 직무 대행을 겸하는 네. 당대표 직무 대행 체제를 선언을 했고요.
이게 이제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국민의힘 당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대표가 거리인 경우, 다시 말해 이제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지만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동안 이제 징계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현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사고로 보는 거네요. 그렇게 사고로? 보는 겁니다. 네. 이제 당대표가 사퇴하거나 물러난 상황이 네,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네. 권성동 직무대행 오늘 처음 이제 최고위원회 주재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출석하진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뭐 화면으로 보시겠지만은 예. 이준석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설명을 들어보면 징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당이 혼란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주말 사이에 저희 아까 인트로 화면에서 이제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네. SNS에 바람의 색깔이란 제목의 노래 링크만 올리고 침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노래 들어보면은 저희가 들어본 가사죠. 이제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또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고립무원 상태를 표현한 거다. 당내 주류 세력, 대척점에 서 있는 친윤계를 겨냥한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SNS에 뭐 노래도 공유했지만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에는 또 당원 가입을 하란 이런 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자, 이준석 대표 향후 대응 어떻게 좀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윤리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열흘 동안은 당 대표의 권한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제 변호사와 당내 인사들 만나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뭐 이렇게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은데 여론은 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 내용 한번 보시면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인데 이준석 대표 징계가 적절하다가 33.2%, 그리고 미흡하다 27.5%, 합해서 이제 징계가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응답이 60%를 넘어요. 반면에 징계가 지나치다 이런 응답은 31%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여론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 거취를 두고 압박이 좀 심해지는 모양새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한번 내용 보시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SNS를 통해서 네. 선당 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당하는 건 이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에게 했던 모진 말들에 대한 업보다. 예. 그러니까 누명 벗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가처분이나 재심을 요청하지 말고 일단 대응하는 대신에 징계를 받아들여라 이런 취지의 조언 내지는 예.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지금 당내 분위기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물리적으로 뭐 당원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동안은 이제 대표를 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도부를 좀 어떻게 꾸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뭐 말 그대로 갑론을박입니다. 네. 비대위 체제를 해야 된다. 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 차기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는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먼저 권성동 직무대행 얘기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골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가 올라왔고, 그 보고에 대해서 최고위원 전원들이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게 사고이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운 6개월 동안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은 여기에다 이제 더해서 당원 당규를 누구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논의에는 선을 그었는데 네. 이것도 한번 당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남은 임기가 6개월이 안 되면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맡아요. 네. 그 남은 임기가 6개월을 넘으면 이게 이제 임기가 11개월 남은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당대표 거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리라는 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직무가 정지된 거지 엄연히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누구도에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이준석 대표 선택에도 이제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차기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준석 대표의 거취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 이를테면 대표직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 선택이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이후 6개월 뒤에 당원권 정지가 6개월 동안 되는 거니까요. 네. 6개월 뒤에 당무에 복귀하게 되고 차기 당권주자들은 이 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내년 6월에야 이제 전당대회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네. 반면에 이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서 거리 상황이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비대위 체제냐 아니냐,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남은 임기만 할 대표를 뽑냐, 아니면 임기 2년의 대표를 새로 뽑냐, 이건 비대위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조 기자가 정리해온 내용을 보면 지금 지도체제 경우의 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좀 내용이 길어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 유지할 때 또 대표직 사퇴할 때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 6개월 뒤에 당 대표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예, 지금 이 대표가 물러날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전해진 걸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물러날 생각이 없을 때는 지금 조성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회 열릴 길은 없는 상황인 텐데 만약에 지금 오늘 국민의힘 선수별로 의원 모임도 하고 또 지금 의원총회도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별로 어떤 좀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 대표가 대응하는 걸 봤을 때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열릴 가능성은 좀 작아진 상황이고, 일단 선수별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전해드리자면 초선 모임이랑 중진 모임이 오전에 있었고 재선 의원들 모임도 조금 전에 끝난 걸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던 중진 모임이랑 초선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이 된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빨리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미 당대표로서 내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이제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리 결정이나 당규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들을 존중하고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한다라는. 중진 모임에서도 조경태 의원 포함해서 일부만 이준석 대표 거취 문제를 얘기했고 현 체제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중진 의원인데 이준석 대표가 가까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전당대회를 칠 방안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는 개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사퇴 선언을 하지 않는 사퇴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물론 이제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자진 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아마 수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의원총회에서도 일단 선수별로 정리한 의견들을 쭉 설명하고 또 권성동 직무대행이 왜 당원 당규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설명하면서 토론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지금 토론이 의원총회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또 끝나면 또 국회에 있는 취재기자가 속보를 전해줄 테고 지금 조 기자가 설명한 당내 좀 분위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엔 새로운 지도부를 좀 출범하기보다는 권성동 직무대행을 좀 중심으로 수습하자 이렇게 좀 의견이 모여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상황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를테면 안철수, 김기현, 정우택, 정진석 의원 등의 이해관계도 따져봐야 할 거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SNS나 언론 등에서 일단 그 징계에 관해서 강경한 입장을 또다시 밝힌다 이러면 또 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당의 내홍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지도부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용과 맞물려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걸 놓고는 여당이 빨리 나서라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로 시한을 못 받고서 원구성에 진척이 없으면 단독으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중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함께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민주당의 독이 된다 이렇게 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민주당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도 그런 맥락이었죠? 네,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비슷한 시간에 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 고발 사태 그리고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정국 등에 대해서 민생은 외면하고 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또 어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 그리고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출근길 질의응답,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걸 비꼬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요즘 도어 스태핑 이슈가 되고 거기서 한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는 못 하시겠다는 뜻 아니? 그거는 도어 스태핑 중단 선언이네. 잠정 중단 아니고 그냥 중단하겠다고 이제 비꼰 거예요. 네,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서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직자들 거취를 놓고도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해당하는데 네. 우상호 위원장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는 없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그런 거취 압박에 대통령 임기랑 맞추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알박기 인사들부터 먼저 정리해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정치 편향 논란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독립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한 후 재외동포재단으로 옮겨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 의혹이 이미 제기된 김성곤 이사장 성곤 이사장까지 이제 송원석 원내수석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좀 저는 그래도 이런 여야 공방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게요. 네. 원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국회 밖에서 장외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당장 국회가 주인공인 재헌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국회가 정상화를 이룰지 이게 좀 관심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 28일 8.28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함께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 전당대회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 네, 어대명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세론 이게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의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취재로는 일단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쯤에는 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취재되고 있고요. 어제 국회 입성 후에 첫 공개 지방 일정으로 광주에서 시민들을 만난 것도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다, 새몰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뒤겠네요. 17일쯤이면. 뭐 저희 취재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여의도 분위기 자체가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대명 구도로 싱겁게 끝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어대명일 테고요. 비록 뭐 대선에서 나와서 패배했지만 대선 후보를 지낸 만큼 뭐 이재명 의원보다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뭐 항상 이변은 있는 거고 단정할 수는 없겠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또 정치이기도 하니까요. 네.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97그룹, 90년대학번 70년대생 그룹의 양강 양박이라고 부르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이렇게 도전장을 낸 상황에서 일단 예비 경선은 후보가 몇 명이 나오든 3명만 남고 컷오프가 되거든요. 네. 이 문턱을 누가 넘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또 이제 그 투트랙으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선의 정청래 서영교 의원 그리고 청년 초선이죠 장경태 의원에 이어 오늘 양이원영 의원과 20대 청년인 박영훈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등이 출사표를 내면서 이제 전당대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17일쯤에 출마 선언을 할지 말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치부 조상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기시다 총리가 국정 운영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선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욕을 드러냈는데요. 일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 선거 이후 자민당 총재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당 총재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얻는 압승을 거둔 데 대해서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국민 격려로 생각한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위대 명기 등 4개 개헌 항목은 모두 현대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개헌 실현을 위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일본 상황을 전후 최대의 난국이라고 기시다 총리는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속의 사회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안보 위기 속에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물가 급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비비 5조 5천억 엔, 약 52조 원을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상황인데 자위대 명기 등 개헌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가 12석을 차지해서 의석수를 배로 늘렸습니다. 연립여당과 유신회 그리고 국민민주당 등 개헌 세력을 합치면 177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는데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이 갖춰진 겁니다. 다만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명기 등 4개 항목의 개헌안에 야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쟁 포기 등을 담은 평화 헌법을 바꾸는 것에 일본 사회의 거부감이 여전하고 국민 투표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헌을 위한 여론이 확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외교적인 문제라도 연결되기 때문인데 한일 관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한일 관계는 종전보다 대화는 활발해지겠지만 강제 동원 등 핵심 현안은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전 총리의 장례 행사에 한덕수 총리 등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이를 계기로 한 고위급 대화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모색해 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뒤 기시다 총리를 만나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족에게 쓴 서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도 현지 일본 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쳤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에게 충격을 가한 용의자는 계속 조사 중이죠. 새로운 진술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야마가미 용의자는 총격 전날에도 아베 전 총리의 다른 연설 회장을 찾아 공격 기회를 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가입한 종교단체 시설에도 찾아가 시험적으로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단체 건물벽에 실제로 총에 맞은 듯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단체 대표는 오늘 오후 도쿄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의자는 신도가 아니고 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행사에 참석했지만 헌금 문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관련 단체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고문을 맞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허술했던 당시의 경비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관여를 포함해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공안위원회에서 이번 경비태세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베 전 총리가 충격으로 사망한 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아베 전 총리의 피습이 보수파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던 헌법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꿈꿨던 개헌, 전쟁 가능한 나라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 즉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일본 자위대의 존재 또한 평화헌법에서 규정하는 전력 보유 금지 조항에 반한다,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아베 전 총리는 집권 내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유세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키고 일본 국민은 자위대가 지키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자위대의 불법 논란을 배운다며 이를 바꿀 수 있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세력의 과반 의석수 굳히기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분위기는 역대 최고조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 만큼 실현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죠. 애초 개헌 세력 간에도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데다 마지막 국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에 바짝 다가서긴 했지만 통과선을 넘는 데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이렇게 박성원 앵커가 쭉 설명을 해줬는데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움직임,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일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문가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쟁 가능한 나라, 또 보통 국가, 가끔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했던 어떤 구호였는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일본 내부의 좀 정치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참의원 선거가 열렸거든요. 네. 일본도 양원제 아닙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이 미국에 있지만 일본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선거가 이루어진 참의원이고 미국의 하원에 해당되는 게 중의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21년 10월 말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국정선거에서 자민당이 또 압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국정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런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외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외교 문제가 또 얽혀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아베 전 총리의 어떤 피격 사건이 없었다면 좀 압승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 전 총리의 그 비슷했을까요? 피격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하면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냐 했더니 연립정권이 과반수다 이렇게 보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네. 아마 본인 내심은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뒤에 올 정치적인 어떤 함정이랄까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번 그 참여연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보면은 예견된 승리였다. 특히 야당이 좀 힘이 분산돼 있는 상태에서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치러진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자민당으로서는
압승까지는 아니어도 좀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개표 결과가 지금 센터장이 옆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 네. 선거라는 예. 것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그런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경화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 통해서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생각한다는 소감이 있었거든요. 예, 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좀 입지로 좀 연결해서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아베 총리의 피습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네. 이렇게 압승을 얻었더라면은 아마 기시다 총리 얼굴에 웃음이 띄어대는데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후보자 명부에 당선이 확신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장미꽃을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네. 그 장미를 꽃을 붙여주면서 기시다 총리 얼굴에는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승리는 했지만 앞으로의 그 정치적 과정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좀 경로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일본의 정치 지형을 좀 이어서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 또 참의원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일본 내부의 어떤 정치 지형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네. 여러 번 뉴스에서 언급했다시피 아베파의 절대적인 수장이었던 네.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 뒤를 이을 후계자가 좀 마땅하지 않다라는 분석인데 여기 덧붙여서 예. 이 아베파 또 파벌 정치, 세습 정치까지 좀 함께 질문 드린다면요. 예. 지난해 그 10월 달에 있었던 중요한 선거 이후에는 네. 내각과 자민당의 집행부 인선을 할 때는 파벌을 좀 안배했다.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실상 아베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네. 총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신만의 칼날을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내세우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본의 아니게 생긴 아베 총리 피살 사건이 아마 조금 더 마음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베파는 최대 파벌입니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 역학관계에서 보면 4위의 파벌에 그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베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수의 지도자 아베에 남긴 유산을 어떻게 본인이 계승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냐 하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취임을 했고 네. 아베 전 총리가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아마 지병을 이유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잠깐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좀 해주신다면요. 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년이고 두 번에 걸쳐 하게 돼 있었는데 2018년도 이걸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당 규약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9월 달에 아베 총리가 3선에 성공했던 거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갑자기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하고 그 뒤에 스가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스가 정권은 자민당 총재 임기 1년 남은 임기를 채웠던 거고 결국 스가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시다 총리가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됐던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자민당 내에서는 파벌의 힘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번 참여 선거를 통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자신만의 칼날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내각과 자민당 집행부 인선에서 그걸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파벌레 역학관계에서 2위인 모떼기파의 지금 자민당 간사장이죠. 네. 간사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3위인 그 아소파는 지금 의원은 지금 부총재거든요. 네. 그다음에 4위가 기시다파고 5위가 니카이파예요. 이런 그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이 지난해 총재 선거에 당선되면서 자민당 그 집행부의 임기는 한 번 할 때 1기 1년 3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속대로 이번에 모떼기 간사장을 바꿀 것이냐 혹은 정조 회장이 다카이치라는 정조 회장이 있는데 아베파는 아니지만 아베의 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의원인데 다카이치 정조회장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이제 개헌 요건을 성립했다고 했기 때문에 좀 일본 정치를 좀 이해하기 위해 질문드렸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파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내 정치도 개파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짧게만 좀 질문드리면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이번에 그 개헌의 그 적극적인 4개 당이 3분의 2가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개 당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이라고 할까요? 개헌의 쟁점에 관해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쟁점들을 의견이 다른 거를 조정해 갈 것이냐 하는 게 과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발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발의를 한 것만 해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을 경우에 정책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언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냐 하는 것도 정책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깊은 고민이 기시다 총리한테는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도 일단은 선거 당일 밤에 방송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4가지 개헌 항목을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평화헌법, 헌법 구조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개헌하기 위한 그 세를 이번에 좀 성립했다. 그러니까 개헌 세력 4개 정당이 개헌선의 3분의 1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요. 4개 항목이라는 게 자유대를 이제 헌법에 명기할 것이냐 하는 거 하고 명기할 때 자유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방군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 차미연 선거구 합구한다는 거나 교육, 무상교육을 이제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 네 번째의 경우는 당내 혹은 당 간에 합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 구조의 문제의 경우는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사실 신앙 논쟁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민들이 헌법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반드시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면 지금 헌법 구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이 패전한 이후 전쟁 무력 행사의 어떤 영구적인 포기, 그걸 아까 표현해서 전력 불보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위대가 있다는 것과 좀 배치되면서 개헌을 하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신앙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자유대가 군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경찰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모호한 상태의 자유대 존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현재 자유대로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방위비, 우리로 말하면 국방비죠. 국방 예산만 보더라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자유대의 그 전력이라는 것도 능력도 보면은 우리 못지않게 강하거든요. 사실상 또 2014년 7월 달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는 가기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뭐 군대로서 명실상부하게 군대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실상 모두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형식적인 차원에서 남아있는 것을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일 뿐이죠. 또 이건 아베 총리의 지론이기도 하지만 1955년 자민당이 결성된 이후에 당시라고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민당 내에서는요. 아베 전 총리가 이제 국내에서 화두가 될 때마다 생전에도 앞서 박서건 앵커가 정리했던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꿔왔다 이렇게 수건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베가 말했던 보통 국가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아베가 말했던 보통 국가라는 거는 사실 아베 총리의 그 말은 아니에요. 90년대 초반에 오자와 이치로라는 분이 이제 뭐 책을 통해서 내세웠던 것인데 국가로서 군대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국가가 갖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애매모호한 자유대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해소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경제력,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안보나 외교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
뭐 G7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역할과 똑같은 거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수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쭉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 질문을 위해서입니다. 네.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말 것인가, 그러니까 탄력을 받을 것인가 한 가지와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 개헌 요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도 개헌을 하려면 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혹은 뭐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헌법 개정 일본의 요건? 경우는 중의원과 참의원 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발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몇 단계 거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은 국회에 네. 발의할 수도 없고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가능한 조기에 발의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올해 아니냐 내년이냐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은 개헌 세력의 3분의 1을 요건을 갖췄습니다만 일단은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또 개헌의 어떤 추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아까 국민투표랑 좀 연결해서 보면 지금 찬반 여론 같은 경우도 찬성이 36%, 반대가 38%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베파의 내부에서 아베를 이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냐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시모무라 하쿠분이라는 문부과학상을 했던 분, 네. 혹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을 했던 분,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했던 분이 유력한 후보로 있지만 국민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별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베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공중분해는 아니지만 조금 더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 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국내 정치나 혹은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만 만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 사망이라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본의 개헌 어떤 가능성과 좀 맞물려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좀 예측해 본다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온건 보수 비둘기파인 기시다 총리가 있는 상황인데 바꿔 말하면 강경파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만약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네. 국내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에 좀 볼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베 총리의 한일 대한 정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이변이 없는 한 한국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시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GDP 대비 2%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것도 5년 이내에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방위력을 증강할 것이냐 하는 거에 중요한데 한일 간에는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네. 그 안에서 잠깐 짧은 시간에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잠깐 회담을 했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일 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일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이 정말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 또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해서 서로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말에 지금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를 개정 2013년도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가안보 전략이 이번에 개정 예정이거든요.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방위 대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는 거는 자위대에 부대를 어떻게 하고 장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시다 정부가 어떤 국가안보 전략, 방위 전략을 내세울 거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목표를 향해서 내년도 방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에 아마 가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한일 간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흉금을 터놓고라는 말씀하셨는데 조문 외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장례 행사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조문단을 파견할 예정인데 이 자리가 좀 물꼬를 틀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한일 간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려되는 거는 조문 외교를 통해서 뭔가 정말 획기적인 그 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기시다 정부가 안정적인 그런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본이 유연하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보일까 하는 게 좀 우려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전체적인 그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좀 떨어져 있다, 밑에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고요. 네. 한국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규모에서 본다면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이 동아시아에서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이 이 관계 개선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뭐 흉금을 터놓고 정상 수준 혹은 장관 혹은 실무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급히 만드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기시다 총리가 입지가 굳어진다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외교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자 끝으로 그럼 최근에 강제 동원 관련해서도 민관 협의체가 또 출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2달을 맞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한일 관계에서는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이룬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대일 외교를 펴고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본 정부나 기업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한쪽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양국이 조금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 이후 관리가 관리죠.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진구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오늘부터 저소득층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확진자 유급 휴가비도 직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축소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 지원돼 온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소득 하위 절반, 즉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 순으로 100가구를 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액 합계를 말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4인 가족이 512만 1,000원, 3인 가족은 419만 5천 원입니다.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했을 때 4인 가족의 경우 18만 원대, 3인 가족이면 14만 원대에서 생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확진자 한 명에 하루 4만 5천 원씩 모든 중소기업에 지급되어 온 유급 휴가비도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재택 치료비 등도 환자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의원급 기준 약 13,000원, 약국을 이용하면 6,00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같은 비싼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 등은 전액 국가 지원이 유지됩니다. 또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 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원 축소 계획을 발표하던 날 7,000명 수준이던 환자 규모는 전주 대비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원을 축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주 전에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월요일에는 원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12,000명을 넘어 8주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2배가 늘어 더블링 현상을 이어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면역에는 접종에 의한 그런 자연면역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재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름 이후부터는 사실 재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에 대비해 정부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으로 한정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논의합니다.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현재 보유한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는 것보단 중증화를 방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중증화 가능성이 작은 젊은 층까지 접종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4차 접종 대상은 젊은 층을 제외한 50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유행이 시작된 만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재검토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재유행 대응책을 결정해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물가가 24년 만에 6%를 찍었고 정부는 연이어 민생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기준금리 인상인데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만큼 부작용도 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4년 만에 6%대 물가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제 고통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그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속도를 월급이 따라잡지 못하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실질 소득은 뒷걸음쳤습니다. 중간 계층 있잖아요. 이분들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는 건 앞으로 소비 여력이 더 줄 수밖에 없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관세 면제 확대나 감자 추가 수입 등 8천억 원대 지원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대책이 집중된 농축산물은 정작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유류세 인하처럼 세금을 깎는다고 실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거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더 오를 거란 기대 심리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도 임박한 상황. 한국은행이 수요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평소 2배 수준으로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거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확실히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준금리를 계속 또 크게 올린다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소비와 투자의 발목을 잡으며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거란 걱정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일본 시간 7시간 감청 원본이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지난 7일 브리핑에서 7시간 감청 원본 파일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했고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감청 원본 파일 외에 다른 정보의 원본 파일이 삭제된 게 있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다른 청 검사 한두 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수사 1부는 박지원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공공수사 3부는 서훈 전 원장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에서 형사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달 초 직제 개편 뒤 사건의 성격과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검찰 설명인데요. 이를 놓고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과 함께 오히려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엇갈린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강경화 전 장관 등 문정부 핵심 인사들이 피고발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한 지 2달 만에 형사 1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모든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직제 개편이 이뤄진 뒤 사건의 성격이나 전문성,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균형을 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1부를 지휘하는 신임 성상원 1차장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당사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배당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 정권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낼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실제로 전 정부 때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조차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 또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야권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고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직접적인 지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 등까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윗선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서며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고발장 등 기록 검토부터 한 뒤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3시부터 열렸는데 조금 전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브리핑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총 결과는 발표한 바와 같이 당원 당규의 해석에 따라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또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한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화끈하게 결단과 양보를 통해서 국회의장당 선출에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면은 원구성은 끝납니다.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렇게 지리하게 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원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체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상임위 구성이 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제 제안을 부디 수용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 앞서 조성호 기자도 권성동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좀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논의 결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임시전당대회 구성 또 비대위 얘기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라는 말과 함께 또 민주당을 향한 주문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의장 선출 때 국민의힘이 화끈한 양보가 있었던 만큼 그 상임위원장 선출에 다른 의견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상임위 구성 전에 본회의 열자 제안했겠나.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수용해달라면서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은 다시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뉴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내놓은 SUV 더 뉴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으로 보이는데 현대자동차는 원인을 찾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서 쉴 새 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은 시동이 꺼졌다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기어를 이리저리 바꿔본 끝에 겨우 다시 시동이 걸립니다. 뭐 잘못됐는데? 실제 운행 중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건 지난달 25일. 좌회전하려 차선을 바꾸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더니 차량 시동이 꺼진 겁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삐비비비 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일주일 전에는 나들목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출고 2주 만에 차량을 정비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소도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차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나 가족들이 다 타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하고 나면 안정화가 될 거고 뭐 이렇게 뭐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문제가 생긴 차량은 지난 5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입니다. 출시된 지 2달도 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 꺼짐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를 보면 달리는 차가 갑자기 멈춰 사고가 날 뻔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일부 고객 불만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행 중 시동 꺼짐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건이 생긴다는 얘기는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빨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해당 제작사에다가 빠른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결함 발생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동탄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65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침 6시 50분쯤에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팔당대교 진입로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트레일러 차량과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도 각각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트레일러 차량이 인근 공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1톤 트럭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7시 반쯤엔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단양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 수습을 위해 4시간가량 고속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빚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사 현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 중이던 발전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뒤에 설치된 발전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주 안에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형식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태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이 미중 정상이 몇 주 내에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던 만큼 정상 간 회동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highly consequential for our countries, but also for the world. We're committed to managing this relationship, this competition, responsibly, as the world expects us to do, leading with diplomacy. 블링컨 장관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아직 대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가 시급한 것은 러시아 지원 문제나 타이완 문제 등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도 양국 간 현안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I think all the ASEAN countries need to hold the regime accountable for that, to continue to demand an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a restoration of Burma's democratic path. 앞서 지난달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정상이 머지않아 통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정상 간 대화는 화상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설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가격 상한제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면 동참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합니다. 옐런 장관은 12일과 13일 일본에서 회담하고 15일과 16일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19일과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이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Ce mécanisme n'existe pas aujourd'hui. Donc la réflexion a commencé. Est-ce que j'y suis favorable? Oui, je trouve que c'est une très bonne idée.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배럴당 4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우리 돈으로 52,000원에서 78,000원 사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연말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통해 러시아로 가는 자금줄을 쬐고 유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리 아데에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세계 경기 하강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가격 상한제 시행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상한제안이 마련되면 동참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군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한 마을에서 또다시 러시아 군의 포격에 민간인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테러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부 지역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 아파트 건물의 절반가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3차례 이어진 포격에 참상을 확인한 주민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Кому мы что плохо сделали наши люди? Через десяток темень и сразу начало это все. 건물 잔해더미에서는 시신이 잇따라 수습됩니다. 수십 명이 잔해에 깔려 있어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주민들도 언제 건물이 붕괴할지 몰라 대피를 서두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또 민간인이 있는 아파트 건물을 공격한 것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명백하게 고의로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에 맞설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Нам саме антитерористичні кроки дозволяють зменшувати російські удари їх ракетами по нашим живим людям. 반면 러시아는 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 군 거점인 슬로비안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지역의 세라믹 공장을 공격해 병사 100여 명을 사살하고 서방이 지원한 곡사포 포탄과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 빼앗긴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 일대 도시에 대한 반격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일부 주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 폐기 후 10여 개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지난 8일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휴일을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That's something I'm asked the folks, the medical people on the administration to look at, whether I have the authority to do that and what impact that would have.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미국 의회가 로데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일주일간 올스타전 브레이크에 돌입합니다. 공교롭게 1, 2위 SSG 키움이 전반기 선두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사이좋게 연승 중인 1위 SSG와 2위 키움의 승차는 불과 2게임 반차.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키움이 모두 이길 경우 줄곧 SSG가 지켜온 1위 자리가 처음으로 바뀝니다. 1989년 이후 치러진 KBO 단일리그 30번 중 전반기 1위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건 모두 23번, 확률로는 77%에 달합니다. 특히 2003년 이후 18시즌 연속으로 예외 없이 전반기 1위 팀이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SG는 폰트 김광현 원투펀치를 앞세워 반드시 1위를 사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키움이 잘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다른 팀을 신경 쓰기보단 저희만 생각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키움은 6월 MVP 이정우와 돌아온 푸이그의 방망이를 믿고 있습니다. 마운드에선 괴물 투수 안우진이 빠지지만 1, 2차전 선발 요키시와 애플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점수를 먼저 뺏겨도 이 경기를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경기. 7연승으로 선두 SSG를 4경기 차, 2위 키움을 1경기 반차로 맹추격 중인 3위 LG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칠 수는 없지만 기아와 홈 3연전을 싹쓸이할 경우 후반기 본격적인 1위 싸움 합류에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최근 K리그에서 뜨거운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이승우가 태극마크를 다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에 출전할 대표팀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손준호가 10달 만에 복귀하는 가운데 이번 시즌 K리그에 데뷔해 9골 등을 기록하며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던 수원FC 이승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며 새롭게 뽑힌 선수들은 최근 K리그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 눈여겨봤던 선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는 소낙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렇게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했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고 내일 서울이 한낮에 32도, 광주가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은 낮까지,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청 이남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2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